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우리의 삼수생 K뱅크 재무적 투자자들하고 올해 7월까지를 IPO 조건으로 내세웠었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공모 규모도 줄이고 시총도 낮춰서 나온 만큼 상장까지 여정을 잘 완주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뱅크는 2017년 4월에 설립된 국내 1호의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함께 3대 축을 이루고 있고요. 은행과 마찬가지로 여신, 수신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수신 쪽을 보면 예적금을 비롯해서 입출금식 통장인 생활통장, 파킹 통장인 플러스박스, 자동 목돈 모으기 서비스인 챌린지박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신 쪽을 보면 100%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전세대출 이런 다양한 대출 상품들을 다루고 있어요. 25년 3분기 기준으로 여수신 잔액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요. 카카오뱅크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긴 하고요. K와 토스는 수신 잔액은 같은 수준, 여신 잔액, 대출 쪽은 K뱅크가 다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밖에 투자 관련해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 연금저축, 가상자산 등등이 보이고요. 특히나 업비트 실명 인증, 요게 K뱅크의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K뱅크는 2020년부터 국내 1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시중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K뱅크 계좌가 업비트의 실명 확인 계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업비트에 자금을 입금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인출하기 위해서는 K뱅크를 무조건 거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업비트의 고객이 즉 K뱅크의 고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K뱅크에 대한 완전 간략한 개요인데요. 이 회사를 다양한 은행 관련 지표들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다 평가를 하자면 그게 별로 와닿지도 않을 뿐더러 한 2시간짜리 영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직관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만 그리고 공모주로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어떤 주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냐이잖아요. K뱅크도 P와 Q, C의 개념을 도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P는 가격, Q는 수량, C는 비용. 모든 기업은 P의 가격으로 Q만큼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이때 발생한 비용인 C를 차감한 만큼 수익으로 가져가죠. 그럼 은행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파는 상품이 뭘까요? 네, 대출이죠. 대출의 가격 P는 대출 이자가 되겠고 Q는 실행된 대출의 총 금액이 되겠고요. C는 예금에 대해서 지불한 이자. 그래서 은행의 본질적인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은행의 P 곱하기 Q 마이너스 C는 예대 마진, 대출로 받은 이자에서 예금에 지불한 이자를 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P와 Q는 커지고 비용인 C는 줄어들어야 베스트인 건데 K뱅크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선 아래 표를 보시면 K뱅크는 여신 잔액 중에서 가계대출의 비중이 25년 3분기 기준 89.2%나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P는 주담대 금리, Q는 주담대 대출 총액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주담대 금리는 얼마 전까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어서도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문제입니다. 특히나 기사 찾아보시면 인터넷 뱅크의 주담대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보다도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터넷 뱅크를 통한 주담대 수요가 줄어들겠죠.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게다가 워낙 정부가 가계대출을 쪼이고 있어서 Q의 하방 압력이 강하다. 즉, P 곱하기 Q의 성장이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코스트 측면을 한번 볼게요. 비용은 예금에 대한 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자 비용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K뱅크는 저원가성 예금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저원가성 예금이라는 것은 은행이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예금을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그거.
저축성 예금과는 달리 인출이 자유롭고 이자가 없거나 저금리의 이자를 받는 상품. 그나마 인터넷 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유일하게 이 저원가성 예금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냥 카카오 월급 통장이나 모임 통장 이런 것들. 그에 비해서 K뱅크는 자금 조달을 비교적 비싼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저축 상품에 거의 100% 의존하고 있어요. 24년 반기 기준 K뱅크의 저원가성 예금 비중은 0.01%밖에 안 되고요. 카카오뱅크는 57%나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받다 보니까 K뱅크가 작년 반기 이후로는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분리하지 않고 이거를 수시 입출식이랑 만기 지급식으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24년 반기 대비 갑자기 요구불 예금의 비중이 엄청 높아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 코스트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니까 수익성을 높이기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나마 유일한 저원가성 자금은 업비트 이용자들의 예치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따라서 예치금 잔액 추이의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요. 업비트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사측이 얘기하지만 25년 3분기 기준 수신 잔액 중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수신 비중은 24.64%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꽤 큰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 업비트 예치금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K뱅크가 업비트 고객의 예치금을 은행 예수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0.1%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2.1%의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21배가 높아졌어요. 지불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그래서 표를 보시면 23년 95억 원이던 이자 비용이 24년에는 567억 원, 25년 3분기 기준으로는 1,080억 원까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나마 유일한 저원가성 자금이었던 업비트 이용자들의 예치금도 이제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코스트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인지 은행의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 명목 순이자 마진, 님이 22년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아쉽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원, 이자 손익 관련해서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모든 측면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조금 보인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근데 인터넷 은행은요, 은행의 기본업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자 손익 외에 수수료 손익이라는 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수수료 수익에서 수수료 비용을 차감한 값이죠. 자, 아래의 표가 수수료 수익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5년 3분기 기준 32.6%는 두나무 업비트 제휴로 인한 펀뱅킹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이에요. 자, 펀뱅킹 수수료란 K뱅크의 실명 확인 계좌와 업비트 계좌 간의 원화 입출금을 발생시킬 경우에 수취하는 수수료를 얘기합니다. K뱅크는 그냥 앉아서 벌게 되는 돈인 거죠. 이 펀뱅킹 수수료는요, 업비트 고객 수와 예치금 잔액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따른 업다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겠죠.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인 25년 3분기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막 최고가를 또 갱신을 하면서 예치금 잔액도 굉장히 급증하고 했는데 이후 4분기를 지나 최근 며칠간은 또 막 지옥 같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죠. 완전히 막 급락하고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1차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불확실성, 두나무와의 계약 기간은 2026년 10월까지입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조건이 K뱅크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 펀뱅킹 수수료 수익이 급감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은 거래소와 은행이 사실상 1대1로 연동이 됐기 때문에 K뱅크가 업비트와의 독점 제휴가 가능했지만 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편에 착수하면서 향후 다수의 은행이 거래소 연동 계좌로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장이 된다고 해도 독점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도 꽤 높아요. 네, 그래서 수수료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나무 펀뱅킹 수수료 관련한 불확실성을 두 가지 언급을 드렸고요. 수수료 비용 측면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 송금 서비스 수수료나 ATM 수수료 인하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어요. 심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K뱅크는 체크카드 발급 비용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K뱅크가 또 함께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수수료 비용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손익 또한 두나무 펀뱅킹 수수료 비중이 높은 데에 따른 불확실성과 수수료 치킨 게임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까 순수수료 손익을 보면은 적자입니다. 지난해에는 적자 폭이 더 커졌고요.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같은 기간 흑자가 지속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카카오 플랫폼의 큰 경쟁력이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 수수료 손익에다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으로 발생한 이익인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이익까지를 포함하면 이거를 통상 비이자 이익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이자 이익이 인터넷 은행들의 주된 평가 지표가 되고요. K뱅크 같은 경우에 비이자 이익이 표면적으로는 되게 급증하는 듯 보여요. 그래서 비이자 이익 지표가 엄청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할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올라서 얻은 이익을 제외하고 순수수료 손익만 따져보면은 적자가 확대라는 거. 그래서 비이자 이익의 퀄리티는 좋지 않다라는 거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나쁜 면만 있지는 않죠, 당연히. 이자 수익 측면에서 성장 동력을 좀 꼽아보자면 이자 수익을 책임지는 대출 자산의 증가율이 시중은행이나 카카오뱅크에 비해서 K뱅크가 훨씬 높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보면 대출 자산 중에서도 소호, 개인 사업자 대출의 성장폭이 매우 컸습니다. 국내 최초 비대면 개인 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을 출시하면서 가계대출의 규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차별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직은 가계대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한데 앞으로 개인 사업자, 소호대출에 더해서 법인대출, 기업대출까지 진출해서 SME, 중소기업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가계와 SME의 비중을 5대5로 맞춘다는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번 공모자금으로 대출 심사 모형을 고도화하고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SME 전용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더 확대합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무신사, 네이버페이 등 대형 플랫폼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서비스용 뱅킹, BaaS, 바스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예정입니다. 무신사 이용자는 앱 내에서 K뱅크 계좌와 체크카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요. 네이버페이 개인 사업자들은 공동심사를 통해서 신용대출을 거기서 또 바로 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수익을 더 확대한다는 목표인데 얘기했듯이 비용 측면에서 또 잘 관리가 되어야 플랫폼 수익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주축으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장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제화 이후에 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더 나아가서 뭐 결제, 해외 송금 이런 실사용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목표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거는 조금 먼 얘기기는 해서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이루어지거나 한다면 대표적인 관련주가 될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체가 당장의 K뱅크 가치를 엄청 높여줄 요인은 아니겠지만 네, 여기까지 최대한 제 선에서 충분히 말씀은 드린 것 같고요. 실적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데 24년에 비해 25년의 성장세는 좀 둔화됐다. 이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 카카오뱅크와 일본의 라쿠텐뱅크를 선정을 했는데 라쿠텐 때문에 말이 좀 많았죠. 라쿠텐 은행은 단순히 인터넷 뱅크가 아니다. 일본 최대 이커머스 핀테크 그룹인 라쿠텐 그룹의 플랫폼 생태계 한가운데에 있는 회사다. 라쿠텐 은행의 밸류에이션에는 이런 그룹 프리미엄이 전제돼 있다. 은행 단독 수익 모델을 강조해온 K뱅크하고는 출발선이 다르다. 근데 뭐 이런 것 때문에 힘 빼지 마시고 앞으로 밸류 비교에 있어서는 카카오뱅크만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들의 평균 PBR 배수는 1.8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K뱅크의 3분기 자본 총계에다가 이 1.8배를 곱해서 적정 시가총액은 약 4조 1924억 원을 산출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1,287원을 도출했습니다. 여기에 할인율 7.65%에서 19.32%, 비교적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최종 밴드는 8,300원에서 9,500원을 제시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라쿠텐뱅크는 우선 무시하고요. 카카오뱅크하고 현 시점에서의 PBR 밸류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정말 운이 참 좋은 게 카카오뱅크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월 11일에 시가총액과 25년 3분기 자본 총계를 기준으로 PBR을 계산을 해보면 1.99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뱅크는 상단 기준 1.76배거든요. 다행히 갭이 약간은 생겼어요. 제가 워밍업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K뱅크가 더 높은 PBR로 계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단으로 결정이 돼야 그나마 마음 놓고 해볼 수 있는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현 시점에서 자본 총계, 총자산, 순이익, ROE 등의 주요 지표들을 보시면 카카오뱅크가 전부 K뱅크에 비해서는 더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BR 밸류 측면에서도 카카오뱅크가 지금은 더 높은 밸류를 받는 게 적절하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단으로 만약에 K뱅크의 공모가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상승 여력을 확실히 기대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었죠.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는 과연 어땠는지 이어서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198.53대 1, 2007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대여급 중에서 공모 규모가 비슷했던 종목으로는 대한조선이 있었거든요. 비교해서 보면 참여 건수, 참여 금액 모든 측면에서 비교적 조금 다소 저조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도 선방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하단인 8,300원의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기관들도 상단에 받아서 만약에 일정 기간이 묶이거나 한다면 수익을 낼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단에 받아야 그나마 확실한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공모가는 하단인 8,3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자,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요. 건수 기준 15.30%, 수량 기준으로 12.39%, 높지 않은 확약 신청을 보여줬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확약을 신청을 했다면 무조건 하단으로 적어냈을 것 같은. 네, 그렇다면요. 최근에 대여급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LG CNS처럼 확실히 낮기는 하다. 네,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여급들에서 더 도드라지는 외국인 특혜 현상. 이번에 참여한 외국 기관은 61개로 아주 많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다 미확약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미확약 외국 기관 투자자들한테 많이 배정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확약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IPO 제도 개선 때문에 올해부터는 기본적으로 최종 확약을 40%는 채워야 되고 못 채운다면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취득해서 6개월간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K뱅크도 최종적으로는 40%를 넘게 잡아줄 것인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비슷했던 LG CNS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21.26%밖에 안 됐거든요. 잘 잡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는 기관 수요를 다 채우기는 했지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개요 다시 체크할게요. 공모가가 8,300원으로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4,980억 원, 시가총액은 약 3조 3,673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24년에는 5조 원대를 불렀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몸값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어요. 청약은 20일, 23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환불 이틀 만에 되겠고 상장은 3월 5일 단독 예정입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최소는 20주, 증거금 83,000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50%, 구주 매출 50%로 진행되는데요. 구주 매출의 주체는 아시다시피 FI, 재무적 투자자들입니다. 상장 자체도 FI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게 투자자들한테 공모 친화적인 구조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네, 넘어가서 코스피 상장이기 때문에 우리 사주 조합에는 20%가 다 배정이 되어 있고요. 직원 635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억 5,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되게 높은 수준이죠. 최근에 우리 사주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1인당 배정 금액은 1.72억 원 정도였지만 평균 참여 금액은 564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K뱅크도 아마 대량의 미달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청약자들의 배정 물량도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상장일 유통 물량 체크하겠습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36.35%에 해당하는 1억 4,747만 352주는 상장 당일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1조 2,240억 원 규모, 매우 무겁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기존 주주의 비중도 67.45%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은행, 하나생명보험 등을 포함한 다양한 FI들과 기배정된 우리사주조합의 물량, 그리고 기타 주주 물량들이 있는데요. 우리 과거에 NH투자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K뱅크의 주식을 추첨으로 증정해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때 받으신 분들이 또 기타 주주에 포함이 될 겁니다. 드디어 엑식 기회가 왔네요. 자, 그리고 과거 3개년간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보면 주당 발행가액이 5,000원, 6,500원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단가는 모두 공모가인 8,300원보다는 아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싯을 다들 엄청 벼르고 있었던 터라서 이번에 다들 엑시트 하려고 할 테니까 유통 물량의 부담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그래도 장외에서의 지금 거래를 보면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대의 거래도 꽤 많기는 했고요. 그리고 현재가는 13,250원으로 공모가 8,300원과는 약 60% 정도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건 다행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K뱅크 최종적으로 확약을 30에서 40% 정도를 좀 기대를 해본다면 40% 기준으로 잡아도 기존 주주의 비중이 워낙에 높은 탓에 유통가능 금액은 1조를 넘게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사주 미달은 우선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참 얘기 꺼내기가 껄끄럽지만 최근 대여급들 중에서 유통가능 금액이 1조를 넘었던 것으로는 LGCNS가 있었습니다. 얘가 상장일에 고가가 공모가 수준이었고 딱 61,900원이었고 그 이후에 한참 동안 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러면 K뱅크도 LGCNS 꼴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 수는 있는데 그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수급 상황인 것 같아요. LGCNS 상장 이전에는 분위기가 어땠냐면 막 상장일에 수익 구간 조금 나와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분위기. 미트박스 글로벌, 데이원 컴퍼니, 와이즈너, PIE, 아이즈넷 이런 거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반면에 지금은 뭐를 갖다가 상장을 해도 대박나는 수급 상태인 거고요. 자, 이렇게 수급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준다고 하면 이 종목이 가격적인 부담만 좀 덜하면 충분히 해볼 만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두 가지 방식을 적용해 봤습니다. 첫째,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에 K뱅크의 외형 비율을 대입해 봤어요. 25년 3분기 기준 K뱅크의 평균적인 규모가 카카오뱅크의 한 40% 정도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자본 총계, 총 자산, 총 여신, 총 수신, 순이익 이런 규모들을 참고했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카카오뱅크의 12일자 시가총액의 40%를 한번 때려봤습니다. 그러면 5조 4,475억 원. 이게 최근 카뱅의 급등 덕분이죠. 그러면 공모가 기준 시총 대비해서 약 62%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K뱅크 자본 총계에다가 카카오뱅크의 PBR을 곱해주고 공모자금 유입액인 4,980억 원을 더해줬습니다. 그러면 적정 가치는 약 4조 8,607억 원으로 계산되거든요. 공모가 대비 상승률 44% 정도로 계산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수급이 잘 붙어주길 기대를 해보면서 기대 수익률 우선은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40% 정도를 잡고 참여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배정 물량과 기본 청약 정보들을 좀 체크를 해봅시다. NH에 750만 주, 삼성에 690만 주, 신한에는 60만 주만 배정이 됐어요. 신한이 계좌 수 대비 배정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균등해서 딱히 유리하지는 않을 듯 하고요. NH나 삼성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약 당일을 보면서 유리한 증권사를 택해주세요. 최소는 모두 20주, 83,000원입니다. 자, 증권사별 기본 청약 한도 체크하세요. NH는 25만 주가 일반 한도고요. 10억 3,75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널널해요. 삼성은 7억 1,380만 원까지.
신한은 1억 6,600만 원까지. 그래서 보면은 경쟁률은 마감일에 좀 다 비슷해지는 경향이 강하기는 해서 이것도 본인의 가용 자금과 라이브를 통해서 당일의 경쟁률 비교해 보면서 유리한 증권사 최종적으로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청약 건수와 그에 따른 균등 수량부터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이전에는 대여급이라고 하면 100만 건 이상씩 참여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확실히 좀 낮아졌습니다. 참여도가. LGCNS가 79만 건가량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대여급이라고 하더라도 50만 건대에 그쳤습니다. K뱅크는 인지도가 되게 높은 편이기는 한데 수요 예측 결과가 또 아주 좋은 건 아니라서 저는 50만 건 잡았어요. 그러면 균등은 세계증권사 통합으로 15주 정도. 네, 균등만으로도 꽤 많은 수량을 챙길 수 있는 청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증거금은 청약 한도가 비슷했던 대한조선을 좀 참고를 해봤고요. 근데 K뱅크는 수요 예측 결과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증거금이 조금 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15조 원에서 16조 원 정도를 우선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세계증권사 통합으로 계산했을 때 비례 경쟁률이 500대 1 언저리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비례 한 주의 증거금은 207만 원 정도, 우선은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 계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억 원으로 2만 4천 주 청약 시에 균등은 15주, 비례는 48주 가능하다고 하면 배정 금액은 52만 2,900원이 되고요. 40% 기준의 기대 수익 20만 9,160원입니다. 이틀치 파킹 이자나 마통 대비해서는 그래도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다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경쟁률이 예상보다 높을 수 있으니까요. 라이브에서 같이 분위기를 파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청약인데 국민 모두가 아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대여급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애매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라고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 예측 기반으로 작성된 부분들은 당연히 오차가 크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청약 당일에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해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설 명절에도 건강과 편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